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캐시에 들어와 있는 공간은 캐시의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준에 와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어느 데이터를 버릴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이렉트 매핑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앉을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초이스가 없어요. 그런데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나 셋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은 좌석이 2개나 4개 뭐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앉아있는 것 중에 어느 놈을 버릴 거냐에 대해서 4가지 방식이 있었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LRU 방식이었죠. List, Recently Used. 자, 이거는 뭐냐면 가장 최근에 액세스한 놈은 따끈따끈한 놈이죠. CPU가. 그리고 이 4개 중에서 오래도록 액세스하지 않은 놈. 그 놈을 바꿔치기 하겠다라는 게 List, Recently Used, LRU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횟수로 하는 거죠. 횟수로. 그래서 가장 많이 액세스한 놈은 놔두고 가장 적게 액세스한 놈을 바꿔치기 하는 게 Least Frequently Used, 그러니까 LFU 방식이고요.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라. 먼저 들어온 놈이 오래됐으니까 그게 First In, First Out. 파이퍼 방식에 의한 놈이 세 번째 방식이고요. 그것도 저것 다 필요 없다. 그냥 랜덤으로 그냥 제비 뽑아서 사다리 타가지고 바꿔치기 하자. 이게 랜덤 방식, 4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다음은 이제 라이트 팔러시에 대해 있었죠. 자, 기본적으로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것과 캐시는 서로 캐시는 카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걸 카피를 뜨는데 문제는 캐시를 CPU가 업데이트를 하는 순간 메인 메모리와 캐시 데이터가 서로 맞지 않죠. 컨커런시가 깨진다고 했어요. 동시성이 깨진다고 했죠. 그랬을 경우에 캐시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지기 전에 만약에 내가 얘를 리플레이스해서 없애버리게 되면 내가 기껏 가공해서 업데이트한 데이터 날아가니까 그 경우에 메인 메모리에 백업을 해놓고 메모리에 써놓고 사라져야 될 텐데 2가지 방식이 있었죠. 첫 번째 방식은 라이트스루 방식. 무조건 캐시 업데이트하면 캐시는 무조건 자동으로 메인 메모리에다가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장점은 동시성이 항상 유지가 되죠. 컨커런시가 매번 유지가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보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소를 여러 번 쓰는 경우가 많아요. 포르프 같은 경우에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써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같은 주소를 100번 액세스하는 동안 얘는 사라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계속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메모리 쪽으로 가는 쓸데없는 트래픽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생기죠. 그걸 보완한 게 뭐냐면 라이트백 방식이에요. 라이트백 방식은 컨커런시가 깨지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왜냐면 캐시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교체될 때 그때 메모리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사라지는 거죠. 자, 얘의 장점은 메모리로 가는 쓸데없는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캐시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외부에서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한다든지 아니면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CPU별로 캐시가 있는데 메인 메모리에 있는 카피본이 4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하나만 업데이트하게 되면 얘를 업데이트하면 다른 애가 또 얘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서로 쓸데없는 업데이트가 다시 발생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라이스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백을 기본으로 하되 라이스루가 생길 거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라이스루를 강제로 시킵니다. 그래서 라이트백의 단점은 컨커런시를 유지하는 회로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 컨커런시를 유지하려면 어떤 때는 라이스루를 시켜야 되고 어떤 때는 라이트백을 시켜야 되니까 이 제어하는 알고리즘이 되게 복잡해지는 게 단점이 돼요. 트래픽은 많이 줄지만. 다음에 이제 캐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라인 사이즈, 그러니까 블럭 사이즈는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캐시의 사이즈는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캐시의 레벨은 하나가 좋을까? 아니면 캐시를 2개를 다는 게 좋을까? 아니면 캐시를 유니파이드하게 설계를 할까? 아니면 스플릿하게 쪼개는 게 나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옵티머한 블럭 사이즈는 없다 그랬죠. 보통 8바이트에서 64바이트 사이에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시도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L4 캐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그 인텔에 대한 이그젬플을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캐시를 설계를 했는데 캐시 자체가 오프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CPU 바깥에랑 다른 별도의 칩에 있었는데 속도적인 문제가 나니까 얘를 온칩으로 집어넣죠. 온칩으로 넣다 보니까 CPU의 칩의 용량이 작아가지고 많은 메모리를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또 2번째 캐시를 넣죠.
근데 두 번째 캐시가 치부하러 들어가니까 세 번째 캐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멀티레벨 캐시를 했고요. 그 캐시, 1차 레벨 캐시와 2차 레벨 캐시는 보통 2배 용량이 2배 될 때 성능이 가장 잘 향상되더라라는 것도 보여줬어요.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캐시는 원래 메인 메모리처럼 유니파이드 캐시. 유니파이드란 말은 뭐냐면 메모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어요. 인스트럭션이 있고 데이터가 있죠. 그거를 그냥 구별 없이 하나의 캐시로 저장하는 걸 유니파이드 캐시라고 했고요. 인스트럭션을 따로,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는 캐시를 우리가 스플릿 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플릿 캐시의 장점은 파이프라인 하는데 좋죠. 왜냐하면 동시에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캐시가 두 개가 쪼개져 있으면 동시에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다. 유니파이드의 장점은 뭐냐면 인스트럭션과 데이터의 양이 얼만큼 요구할지를 CPU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에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인스트럭션이 많이 필요하면 인스트럭션을 많이 가져오고 데이터가 필요하면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성능도가 좋죠. 그러니까 미스 페널티가 향상되는, 그러니까 그 히트 레이시오가 향상되는 게 유니파이드 캐시의 장점인데 단점은 파이프라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캐시는 끝났어요. 캐시는 끝났고요. 자, 이 해당 강의가 진행되는 걸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의 중심에서 점점 외곽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컴퓨터의 중심이 뭐냐면 CPU죠. CPU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캐시로 갔죠. 캐시 다음에 더 외곽은 메인 메모리가 돼요. 내부 메모리가 더 외곽이 되고요.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더 외곽으로 가면 하드디스크와 같은 외부 메모리가 되겠죠.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U에 가까운 순서대로 캐시 메모리, 내부 메모리, 외부 메모리로 가고 있는데 CPU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외부 메모리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용량으로 따지면, 메모리 용량으로 따지면 외부 메모리로 갈수록 저가격의 큰 용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DRAM을 얘기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걸 우리가 메인 메모리라고 얘기해요. 주 메모리. 영어로는 메인 메모리고 우리말로는 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 메모리는 어떤 걸 하냐면 캐시하고 외장 하드, 그러니까 외부 메모리가 되겠죠. 외부 메모리 사이에 또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그걸 하기에 앞서서 반도체 메모리 타입, 그러니까 저장 장치의 타입을 우리가 반도체로 만드는 저장 장치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저장 장치는 뭘로 만들었다고 하면 전자석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자석, 마그네틱 가지고 만들었는데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제일 앞에 1강, 2강 할 때 설명해드렸는데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서 그쵸? 네. 페어차일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 세미컨덕터 메모리 타입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라는 걸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따진다면 여러분 아는 용어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있을 거예요. 메모리 타입을 살펴보면 일단 RAM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ROM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래시라는 얘기도 플래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ROM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메모리 타입이 쭉 나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시게 되면 지금도 전공을 공부하고 계시죠. 나중에 필드, 현업에 나가 계시면 이런 용도로 쓰죠. 롬, 램, 플래시, EPROM 이런 말들을 써요. 자,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RAM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는 랜덤 어세스 메모리라는 거의 약자고요. RAM이라고 하는 메모리는 리드와 라이트를 할 수 있는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ROM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약자냐면 read only memory, 그러니까 읽기만 한다는 뜻이죠. 읽기 전용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읽기 전용 메모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read only memory의 카테고리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쓰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생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하면 책자같이 미리 정해져 놓은 그러한 형태를 미리 만들어 놓아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정이 안 돼요. 그냥 읽기 전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리드 온리 메모리, 롬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아예 반도체 공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시리얼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부품 번호 아니면은 암호
암호 어떤 키코드라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휴대폰, 그러니까 프린터에 삼성전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넣고 싶어요. 식별 번호를. 그러면 여기다 롬이라고 하는 걸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식별 번호. 삼성전자만 알 수 있는 식별 번호를. 그러면 생산을 해놓고 삼성전자 프린터에다 장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롬의 활용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때 그런데 어떤 유저가 제가 벤처를 하나 차릴 거예요. 벤처를 하나 차려서 저도 프린터를 하나 만들 건데 저는 기껏해야 뭐 생산해봤자 한 달에 뭐 한 10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주문 제작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컴퓨터에다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프로그래머블 롬이에요. 프로그래머블은 뭐냐면 PC에서 내가 시리얼 넘버를 직접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끔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P롬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소량으로 대신 가격은 더 비싸겠죠. 다른 데보다 프로그래밍 가능하니까. 마치 뭐 똑같냐면 CD 같은 경우에 한 번 여러분이 CD 구울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블 롬이라고 하고요. 둘 다 리드 오니 메모리예요. 뭐 이렇게 쓰거나 계속 쓰거나 읽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리드 모스트리 메모리. 리드 모스트리 메모리라 하는 건 뭐냐면 리드가 주요 목적이에요. 리드가 주요 목적인데 쓰는 것을 제공해주는 메모리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플래시 같은 경우에 여러분 휴대폰에 플래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 플래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주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 쓰이고요. 가끔 써요. 가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업데이트할 때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자료를 업데이트할 때 이렇게 가끔 쓰지 주로 읽는 기능이 주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리드 모스트리 메모리라고 그래요. EEPROM이 있고요. EEPROM이 있고 플래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쓰기 동작은 굉장히 느려요. 왜냐면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얘를 갖다 지우는 방식. 지운다는 얘기는 그 메모리를 비우는 거죠. 메모리를 비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램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다시 말해서 0V, 5V 데이터를 써서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지우는 단위도 바이트 단위로 1바이트, 2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지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워드 단위로 충분히 지울 수가 있고요. 근데 롬은 지우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롬은 한 번 구우면 그걸 무조건 쓰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 껐어요. 이건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되고요. 얘는 지우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이쪽에 있는 놈들은 왜 리드 모스트리 메모리라고 하냐면 이건 여러 번 다시 구울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CD, RW 같이 CD를 다시 구울 수 있는 CD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다시 구울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리드 모스트리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우느냐? EEPROM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가지고 지워요. 그러니까 UV 라이트라고 하는 자외선을 지우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EEPROM을 하실 때는 장치를 사셔야 돼요. 장치를 하나 사셔서 컴퓨터에 연결하신 다음에 컴퓨터에서 그 장치를 신호를 보내면 그 장치에서 UV가 발생돼요. 그래서 자외선이 발생이 돼서 자외선으로 지우는 게 바로 EEPROM이에요. 프로그램은 또 컴퓨터에서 또 프로그램 하시고. 근데 EEPROM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하냐면 별도의 장치에 그 칩을 빼서 꼽아서 지우고 다시 꽂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전기적으로 좀 지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장치는 다 전기로 동작을 하니까. 그래서 전기적으로 지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EEPROM이라고 해요. 얘는 지울 때 전체 칩이 다 지워져요. 근데 얘는 어떤 특정 블럭만, 특정 바이트만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우느냐? 읽을 때는 5V를 읽어요. 5V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지울 때는 12V를 발생시켜요. 볼테이지 레벨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 때는 12V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가 거기에 접히고요. 읽을 때는 그냥 5V를 인가해주면 읽혀져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EEPROM에 공급되는 전압은 5V용이 있고 12V용이 있고 두 가지 볼테이지가 들어가요. 플래시 메모리도 똑같은 원리로 동작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읽을 때와 쓸 때의 볼테이지를 다르게 해서 하는데 얘는 플래시는 얘와 좀 다르게 얘는 한 바이트 단위로 지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블럭 단위로 지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블럭 단위로 뭉텅뭉텅 지워야 돼요. 자,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쓸 때 하는 방식은 당연히 얘는 전기적 신호에서 볼테이지에 따라서 쓸 수 있어요. 5V를 주면 1이 되는 거고 0V를 주면 0이 쓰여지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여기에 롬은 방식, 여기에 보면 매스크라고 되는 건 뭐냐면 반도체 회사에서 제작해야 돼요. 반도체 회사에서 패턴을 떠가지고 제작을 해야 돼요. 반도체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정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제작에 의해서 가능하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발라텔리티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발라텔리티는 발라타일이라는 말은 휘발성이라는 뜻이에요. 날아가는 그런 뜻이에요. 전기를 주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발라텔리티라는 말은 뭐냐면, 램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끊기면 바로 데이터가 다 없어져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롬 타입들은 전기가 사라져도, 전기를 차단돼도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non-volatility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연구 메모리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리드용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구 메모리를 쓰겠다는 얘기죠. 써놓고 내가 전기를 주지 않아도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동작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롬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어디로 가져오냐면 램으로 가져와요. 왜냐면 램이 훨씬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롬에 있는 데이터를 램으로 가져오는 게 부팅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부팅 시퀀스, 컴퓨터 키면 부팅하죠? 부팅하는 시퀀스가 뭐 하는 거냐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램으로 다 올리는 거예요. 램이 고속이기 때문에. 내부 메모리로 다 이렇게 올리는 작업이 바로 부팅 시퀀스가 돼요. 자, 그래서 램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로 만드는 거고요. 리드라이트 가능하고 대신 휘발성이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얘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임시 메모리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CPU에서 어떤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롬이나 하드디스크 너무 느리니까 거기 있는 놈을 미리 덤프해 와서 CPU가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임시 저장 장치, 주 메모리가 되는 거고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태틱 메모리가 있고 다이나믹 메모리가 있는데, 스태틱과 다이나믹의 말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스태틱이라는 말은 고정적이라는 뜻이고요. 다이내믹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고정적이고 뭐가 움직인다는 뜻이냐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주어가 바로 뭐냐면 값이에요. 값. 저장된 값. 저장된 값이 고정적이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스태틱이냐 다이내믹이냐라는 말로 차이가 돼요. 저장된 값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우리는 디지털을 쓰기 때문에 0 아니면 1인데 왜 그렇게 되나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장되어 있는 값은 다 뭘로 저장하면 전압으로 저장이 돼요.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전기 에너지가 그대로 항상 유지되어 있으면 스태틱인 거고, 그 전기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변하면 그건 다이내믹이라는 뜻이죠.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좀 뜯어보시면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이렇게 생겨있는 모듈이 있을 텐데, 이 모듈이 바로 D램이에요. 삼성전자가 만든 D램이고요. 여기에는 요 하나씩, 요 하나가 바로 D램 칩이 됩니다. 반도체들이고 메인보드들이 여러 개 꼽혀서 하나의 패키지를 형성해요.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걸 여러 개를 붙이게 되면 용량이 크겠죠. 예를 들어서 1GB짜리 용량이다. 이걸 4개 붙이면 4G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메인 메모리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그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해요. 메모리는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전기 에너지, 왜냐면 지금 전기로 동작을 하니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저장하면 여기에 그 메모리 셀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처럼 한 비트로 저장하는 걸 우리가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셀이라는 놈한테 제어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저장해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어느 메모리에 저장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셀렉션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셀렉션은 뭘로 결정하냐면 어드레스로 결정하겠죠. 주소로 결정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컨트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셀에 데이터를 쓸 거냐, 저장할 거냐, 아니면 이 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에 대한 것이 저 컨트롤이 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드 할 거냐, 라이트 할 거냐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이고요. 이 해당 셀렉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드레스가 되겠죠. 주소 역할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적힐 거고요. 만약에 읽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컨트롤에 의해서 여기가 선택이 되면 여기 데이터가 나가겠죠. 자, 나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0인지 1인지를 판별을 해야 돼요. 왜?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전기 에너지가 0인 값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1인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건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램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저 D가 다이내믹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얘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면 캐패시터에 저장을 해요. 충전지, 캡. 여러분 캡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캐패시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하를 충전하는 물리 시간에 배웠겠구나. 네, 전하를 충전하는 소자가 캐패시턴스예요. 얘는 뭘 하는 거냐면 이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배터리 아시죠? 배터리 전기 꼽아 놓으시면 충전되죠. 그래서 충전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캐패시터에다가 전하를 충전시키면 완충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완전히 되면 그걸 이제 쓰실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작은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배터리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충전해 놓은 배터리 또는 건전지도 이 캐패시터의 일종인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영구히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점점 방전이 되나요? 방전이 되죠. 그걸 여기다 우리가 리키지라고 해요. 리키지. 그래서 그 전하가 점점점 방전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다이나믹이란 말이 붙었냐면 제가 이 메모리에다가 1을 저장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5V를 충전시켜 놨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이 5V가 있는 게 아니라 5V, 4.9V, 4.8V 점점 떨어지겠죠.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방전이 되니까. 그래서 다이내믹이에요. 다이내믹 이름 붙인 이유가 5V로 그대로 영구히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점점 볼테이지 전압이 떨어지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0과 2를 판단하는 게 3V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5V를 세팅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1이라고 판단하겠죠. 읽었을 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점점 전압이 떨어져요. 전하가 방전되니까. 떨어지다가 3V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얘를 읽어보면 이게 1인지 0인지 이제 미스가 나겠죠. 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파워가 공급된 상황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재충전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 예, 전압이 5V에서 점점 떨어지다가 다시 3V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미리 5V로 다시 재충전을 시켜야 돼요. 방전된 만큼을 다시 올려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리프레시라고 해요. 리프레시. 예, 다시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 리프레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데이터를 제가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제가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 40개에다가. 그런데 제가 읽고 쓰기 하는 작업하는 동안 저쪽에서 방전되고 있죠. 그럼 제가 뭐 하기도 바빠요? 읽고 쓰는 역할도 하기도 바쁘지만 방전되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방전된 놈을 같이 채워놓고 방전된 놈 한번 채워놓고 하다 보니까 이 방전된 놈을 채워놓는 일도 나의 하나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CPU의 응답에도 대응해야 되지만 여기에 방전되는 놈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다시 방전하는 놈의 일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일이 뭐예요? 두 가지로 늘어나는 거예요. CPU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 것도 있고 데이터를 주는 역할이 고유의 일이지만 이 40개 중에 누가 졸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막 이제 도저히 교수님 수업 못 듣겠어라고 지쳐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깨워주는 역할도 해야 되니까 제가 강의만 진행할 수 없죠. 강의만 진행하면 빠르게 가겠지만 여러분 일어나세요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생겨요. 자, 근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면 심플하게 건전지 구조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구조면서 그래서 가장 저가격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한 bit당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면적이 요구되는 코스트가 제일 싸요. 싼 게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싸겠죠. 비싸지가 않고 싼 게 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메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필요해요? 방전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놈들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깨워주는, 주기적으로 채워주는 리프레시 서킷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강의만 하면 되는데 방전되는 사람들 다 일일이 깨워가면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게 단점이에요. 자, 주로 메인 메모리, 주 메모리, 삼성전자가 만든 D램이 이거가 해당이 되고요. 캐시하고 다른, 캐시는 되게 빠르다 그랬는데 캐시하고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필연적으로 아날로그다. 아날로그다는 말은 뭐냐면 캡에 충전된 값 자체가 정기적인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디지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점점 아날로그적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네, 아날로그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회로를 쓸 때는 디지털로 쓰잖아요. 0이냐 1이냐를 판단해 쓰는데 0과 1을 판단하는 기준은 뭘로 하냐면 전압으로 해요. 몇 볼트 이상은 1, 몇 볼트 이하는 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캡 값을 읽어드렸을 때 그 남아있는 전압이 얼마냐가 그 결과적으로 0과 1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심플하게 생겼죠.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한 비트를 저장하기 위한 캐패시턴스예요.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캡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충전이 되면 1인 거고요. 여기가 방전이 되면 0이 적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특이한 회로가 요거는 물리시간에 본 회로일 거고요. 캡이에요. 요 놈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요 놈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놈을 그 2강 때 배우셨어요. 트랜지스터. 진공관 다음에 뭐가 나왔다 그랬죠? 트랜지스터가 나왔다 그랬죠?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 스위치예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아, 스위치다. 그러면 컨트롤 가능한 스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끊었다. 스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결할 거냐, 끊을 거냐. 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트랜지스터는 3개의 단자로 되어 있어요. 이쪽 단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3개의 단자로 되어 있는데 얘 동작은 뭐냐? 우리가 이걸로 이제 NMOS라고 하는 트랜지스터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트랜지스터는 온오프 스위치인데 여기에 이쪽에 들어오는 여기 바 쪽에 들어오는 놈에 1이 걸리면 그러니까 5V죠. 1이 들어오면 여기는 ON이 돼요. 네. 여기다가 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0V를 주면 여기는 오프가 돼요. 그러니까 심플하죠. 스위치 동작이 굉장히 간단해요. 저 어드레스 라인 이쪽으로 들어온 쪽에다가 5V를 주면 스위치는 켜지는 거고 저기다가 0V를 주면 스위치는 꺼지는 그게 다예요. 동작에 다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동작이야. 그래서 여기 어드레스 라인에 1이 들어오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켜진다. 자, 스위치가 켜지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죠. 네, 다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스위치가 꺼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0을 주면 이 스위치가 꺼져요. 스위치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끊기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예요. 자, 왜 우리가 세미컨덕터라는 말을 붙였을까? 자, 세미컨덕터라는 말이 붙인 이유는 뭐냐면 얘를 갖다가 온 시키면 여기가 연결되죠. 여기 연결되면 얘가 뭐가 돼요? 도체가 되죠. 왜? 전류가 통하니까. 여기다가 0V를 줘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끊기죠. 끊기면 뭐가 돼요? 부도체가 돼요. 왜? 전류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도체예요. 세미컨덕터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심플합니다. 두 가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데이터 라인이 들어올 때 여기 어드레스가 켜지면 여기에 들어온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와서 충전이 되겠죠. 충전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0을 주면 여기 있는 것처럼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죠.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면 여기서 데이터를 주고자 하더라도 여기가 끊겼죠. 이거 부도체잖아요. 부도체니까 일로 데이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0일 때는 저기다 액세스를 할 수가 없게 만든 형태가 D램의 구조예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랑 반대되는 반도체도 있어요. 그 우리가 PMOS라고 하는데 얘는 스위치를 제어하는 놈에 앞에 여기 동그라미 붙었어요. 얘는 반대로 동작한다는 얘기죠. 0을 주면 켜지고 1을 주면 꺼지는 반도체. 그러니까 동작 원리의 제어만 반대예요. 제어만 반대로 하는 거를 우리가 PMO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면 어드레스 라인은 결과적으로는 그 스위치를 킬 거냐 끌 거냐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메모리 셀로 연결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라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비트 라인에 있는 볼테이지가 그 캡으로 전달이 돼서 캡이 충전이 되는 거죠. 캡이 충전이 되면 1이 이제 세팅이 될 거고요. 리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드레스 라인에서 트랜지스터가 켜지는데, 자, 리드를 하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를 일단 열어놓고요. 여기를 열어놓고 열면 여기가 연결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충전된 값이 읽어오면 리드가 되겠죠. 읽어오면 리드가 돼요.
그래서 리드라고 하는 건 열어놓고 충전된 값을 읽어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문제는 자 여기 있는 걸 읽어왔어요. 여기에 충전된 걸 읽어왔어요. 읽어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방전되죠. 네, 여기는 전화를 다 가져와야 읽을 수 있잖아요. 전기를 다 여기는 에너지를 다 끄집어 와야 1인지 0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걸 가져오면 얘가 방전이 돼요. 방전이 되면 데이터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읽어온 다음에 0인지 1인지를 판단하고 나서 다시 뭐요? 재충전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가 안 사라지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기만 해버리면 여기 있는 전화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원래 적혀있던 일이 사라지죠. 그래서 다시 재충전을 시켜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용 배터리는 엄청 커요. 그렇죠? 걔는 전압도 높고 용량도 커요.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간 배터리는 굉장히 작죠. 더 작은 것도 있어요. 1.5V 건전지는 더 작죠. 자, 무슨 얘기냐면 1V를 저장할 때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면 크게 줘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면 작게 만들면 배터리를 작게 만들면 1비트를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작겠죠. 근데 대신 단점이 있어요. 작게 만들면 여기에 쌓인 전압가 굉장히 작죠. 작으니까 전압이 굉장히 낮아요. 0. 몇 볼트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작게 해놓으면 여기서 1인지 0인지를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뭘 만드냐면 증폭기,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 출력에다가 증폭기를 만들어서 0.7V를 키워요. 10배 키우죠, 10배. 이렇게 10배 키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0.7V가 있으면 7V로 나오겠죠. 0.1V가 있으면 1V로 나올 거고. 그래서 그 증폭기를 통해서 0인지 1인지를 판단을 해요. 왜냐면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대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제가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읽어온 놈을 다시 재충전시켜야 된다. 왜냐면 데이터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 작은 전압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증폭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그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리드할 때는. 리드할 때는 좀 더 어때요? 복잡하죠. 라이트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3부까지.